안녕하세요. 산해갈비입니다. 이번 영상은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에 관한 내용입니다. 앞서 맨발 걷기와 수면에 관한 두 개의 영상에서 멜라토닌의 원료가 되는 세로토닌 생성 과정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두 영상은 더보기에 링크를 걸어두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멜라토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멜라토닌은 뇌의 솔방울샘에서 만듭니다. 솔방울샘은 내분비 샘 중의 하나로 대뇌 아래, 간내의 시상 상부에 있습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기관은 솔방울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한자말로는 송과체, 송과선, 송과샘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영어 명칭은 파이니알 글랜드입니다. 이제 멜라토닌의 생성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이 멜라토닌 패스웨이, 즉 생성 과정입니다. 멜라토닌의 전구 물질은 세로토닌입니다. 전구 물질이란 전구체라고도 하는데 화학에서 다른 물질을 생성하기 전 단계의 물질을 말합니다. 따라서 멜라토닌을 만들기 위해서는 세로토닌이 있어야 합니다. 멜라토닌은 세로토닌을 으뜸 원료로 하고 여기에 약간의 영양소를 더해서 만듭니다. 만드는 것은 효소가 담당합니다. NAS는 일종의 중간 물질입니다. 세로토닌은 뇌신경세포가 트립토판을 원료로 만듭니다. 트립토판은 아미노산의 일종인데 장에서 흡수되어 뇌로 전달됩니다. 뇌신경세포가 세로토닌을 만들 때는 반드시 외부 자극이 필수적인데 여기에는 햇빛, 걷기 운동, 복식 호흡, 스킨십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영상을 참조하십시오. 멜라토닌은 햇빛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 도표가 트립토판에서 멜라토닌이 만들어지는 전 과정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 과정에서 햇빛이 아주 중요하면서도 재미있는 역할을 합니다. 햇빛은 앞서 본 것과 같이 세로토닌을 만들 때 중요한 외부 자극 인자로 작동합니다. 즉 햇빛이 있어야 세로토닌이 잘 만들어집니다. 반면에 햇빛이 있으면 멜라토닌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햇빛이 감지되면 NAS에서 멜라토닌으로 변환되는 길목이 완전히 차단됩니다. 그래서 낮 시간에는 사용되지 않는 세로토닌이 솔방울샘에 계속 쌓입니다. 그러다 밤이 되어 어둠이 찾아오면 세로토닌 생성은 중단됩니다. 세로토닌은 뇌를 깨우는 각성 물질이기 때문에 밤에도 계속 만들어지면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빛이 사라지면 세로토닌 생성은 멈춰야 합니다. 그런데 세로토닌과 반대로 밤이 되어 어둠이 오면 차단되었던 멜라토닌 생성 경로가 열려 낮 동안에 쌓아두었던 세로토닌과 NAS가 멜라토닌으로 변환됩니다. 우리 몸에는 이와 같은 메커니즘을 관장하는 시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생체시계라고 합니다. 생체시계는 조금 후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 이 영상에서 햇빛 속에서 걸을 때 선글라스는 안 된다고 한 내용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특히 자외선 차단 기능이 있는 선글라스를 쓰면 세로토닌 생성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을 만들 때 작동하는 우리 몸의 생체시계는 자외선 가까이에 있는 푸른빛, 즉 블루라이트에 반응합니다. 이것은 밤에는 반대로 작동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한밤중에 핸드폰과 같은 블루라이트의 자극을 받으면 멜라토닌 생성은 방해를 받습니다. 따라서 잠자기 전에는 핸드폰이나 컴퓨터 모니터와 같은 블루라이트 빛은 반드시 멀리해야 합니다. 세로토닌과 멜라토닌 생성에 햇빛이 관여한다는 것은 빛 자극에 반응하는 시계가 우리 몸에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멜라토닌의 첫 번째 기능은 수면 유도 기능이 아니라 생체 시계를 조절하는 능력입니다. 사람은 해가 지배하는 지구에서 살도록 설계되어 진화해 왔습니다. 따라서 낮에 깨어 일하고 밤에는 쉬고 자는 하루의 사이클을 지키는 것이 건강뿐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낮과 밤의 리듬을 보통 일주기 리듬, 즉 하루주기 리듬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몸에는 깨어있게 하는 각성 시스템과 잠을 자게 하는 수면 시스템을 결정해주는 시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생체시계라고 합니다. 우리 뇌에는 눈의 망막을 통해 빛이 들어오면 이를 시계로 인식하는 약 2만 개의 신경세포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의 중심시계, 즉 마스터 클락 역할을 하는 식이요차 상핵입니다. 영어로는 SCN이라고 합니다. 흔히 생체시계라고 하면 이 SCN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단어가 식이요차 상핵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식교차상 핵이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고 싶어 한자말을 찾아봤는데 한자를 보여주는 사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찾아봤습니다. 영어는 더 어렵습니다. 발음도 무척 어렵습니다. 슈퍼 키아스마틱 뉴클리오스라고 하는데 맞는 발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뜻은 시신경이 거처하는 곳 위에 있는 세포 집단이라는 뜻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자말을 유추해보면 시교차상 핵이 됩니다. 그건 그렇고요. 낮이 되어 햇빛이 들어오면 우리 몸이 깨어나 각성 시스템이 작동하고 세로토닌이 분비됩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오면 수면 시스템 작동하고 우리 몸은 잠을 자고 쉬게 됩니다. 이때 솔방울샘에서 멜라토닌이 분비됩니다. 뇌의 시교차상 핵이 마스터 시계 기능을 하지만 인체의 모든 세포도 생체 시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초 시계라고 합니다. 세포의 말초 시계는 대체로 마스터 클락인 시교차상 핵을 따라가지만 서로 시간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혈관을 통해 전신을 돌면서 꺼지지 않은 세포의 시계를 끕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모든 장기가 잠에 빠지게 하고 또 쉬도록 유도합니다. 이것이 멜라토닌의 매우 중요한 기능인 생체시계 조절 기능입니다. 멜라토닌이 세포의 생체시계를 끄는 것이 물론 잠을 자기 위한 준비일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루주기 리듬의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앞서도 말했듯이 하루주기 리듬의 균형은 우리의 건강뿐 아니라 삶의 모든 부분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멜라토닌의 두 번째 으뜸 기능은 수면을 유도해 주는 것입니다. 멜라토닌이 수면 호르몬이라고 불리지만 엄격히 말해 잠들게 하는 수면제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잠이 들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몸의 각 세포의 생체 시기를 끄는 것도 그 기능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수면을 유도하기 위해 멜라토닌이 하는 일들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멜라토닌의 수면 유도 기능 중 첫 번째 기능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몸의 각 세포에 있는 말초 시계를 끄는 것입니다. 그러면 몸의 모든 장기의 움직임이 멈추고 쉼에 들어갑니다. 멜라토닌은 또 체온을 낮춥니다. 체온이 낮아져야 쉽게 잠에 듭니다. 몸이 뜨거우면 잠을 자기가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멜라토닌은 부신을 억제해서 코티솔 호르몬 분비를 억제합니다. 낮 동안에 쌓인 교감신경을 풀어주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 마음이 안정되게 합니다. 즉 스트레스를 치유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멜라토닌은 혈관을 확장해서 이완시킵니다. 그래서 혈압을 안정시켜 줍니다. 멜라토닌은 또 인슐린 분비를 억제합니다. 그래서 자는 동안 안정된 혈당을 유지시킵니다. 뇌는 포도당만을 에너지로 씁니다. 자는 동안에도 일부 뇌는 행동합니다. 그래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는 동안 혈당이 떨어지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성 호르몬을 억제합니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나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모두 억제합니다. 그래서 멜라토닌이 나오는 동안에는 성욕이 줄어듭니다. 이게 왕성하면 잠을 자기가 어렵겠죠. 먹는 멜라토닌의 대표적인 부작용 중에 하나가 이 작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멜라토닌은 근육에 쌓인 스트레스를 낮춰 근육을 쉴 수 있게 합니다. 근육이 이완되면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효과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멜라토닌은 위와 식도의 역류 증상을 완화시켜 자는 동안에 불편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또 멜라토닌은 렙틴 호르몬을 생성해서 식욕을 억제시킵니다. 이런 이유로 잠자는 동안에 체중이 감소됩니다. 멜라토닌은 방광의 신축성을 좋게 합니다. 그러면 오줌 때문에 잠에서 깨야 하는 불편함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멜라토닌의 수면 유도 기능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잠을 자게 하는 직접적인 요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피로입니다. 낮에 열심히 일하고 움직이면 우리의 몸과 뇌는 피로해집니다. 이 피로가 우리를 잠들게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멜라토닌은 피로한 뇌와 몸이 잘 잘 수 있도록 최선의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이번에 멜라토닌을 공부하면서 저는 참 많은 것을 또 배웠습니다. 오늘 보여드린 내용은 제가 공부한 것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멜라토닌의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인 항산화 기능을 살펴봅니다. 또한 멜라토닌 생성에 걸림돌이 되는 곳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좀 더 공부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잠을 자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 이유가 모두 멜라토닌 때문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상당 부분은 영향이 있을 거라고 짐작됩니다. 나이가 들면 멜라토닌 분비가 많이 준다고 합니다. 55세가 되면 청소년기의 절반으로 줄고 70세가 되면 3분의 1 토막 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원료인 세로토닌이 충분하고 멜라토닌 생성의 결림돌을 잘 제거하면 멜라토닌 분비량이 꼭 나이를 따라가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맨발 걷기가 유일한 정답은 아닐지라도 매우 의미 있는 해결책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맨발 걷기 하기 정말 좋은 계절입니다. 아침에 해를 보면서 맨발로 걸어 보십시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주위 분들에게도 많이 알려주세요. 이제 이론적인 개념 설명이 대충 끝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점차 우리 몸과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들을 다루려고 합니다.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